검찰이 창원 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 씨가 땅 투기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 씨 측근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건물. 명태균 씨 측근으로 알려진 강모 씨가 지난해 1월 24일 이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매입 2달 뒤 바로 옆 화양리가 창원 산단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산단 추진 과정을 면밀히 알고 있던 명 씨에게서 관련 정보를 미리 듣고 땅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 강 씨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진이 오늘 사무실에 가보니 명 씨로부터 정보를 들은 적 없다는 내용의 반박글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두 남동생 서울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에 김건희 여사 돈을 받아 빚을 갚겠다며 쓴 각서의 실물을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이 각서가 자금 출처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조희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각서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피플네트웍스 리서치, P&R이 미래한국연구소에 빚을 갚으라고 한 내용입니다. 미래한국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만약 해당 내용이 허위이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 전체 미수금은 6,160만 원이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윤석열 후보 대선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돈을 보낸 적이 있다는 인터뷰를 MBC가 단독 보도했었는데요. 이 후원자로부터 송금받은 계좌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강혜경 씨가 자신의 계좌 내역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송금한 것으로 나옵니다. 2021년 4월에 시장 보궐선거가 끝났는데 김 씨는 6월에도 2차례, 7월과 11월에 각각 한 차례씩 모두 4차례에 걸쳐 1,420만 원을 보냈습니다. 강혜경 씨가 작성한 미래한국연구소 지출 내역서와 맞춰보면 입금 날짜와 비슷한 시기에 대선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김한정 씨는 앞서 MBC에 윤석열 후보 관련 대선 여론조사 비용인 줄 알고 돈을 보낸 적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측이 의혹을 풀어줄 열쇠로 꼽히는 과거 명 씨의 휴대전화를 두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휴대전화의 행방에 대해 묻자 그동안 오락가락 답했던 것과 달리 휴대폰이 있다면 검찰이 아니라 언론이나 재판부, 심지어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첫 소식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쓰던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묻자 변호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휴대폰이 있다면이라고 전제를 달긴 했지만 꼭 검찰에 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법원, 야당에 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돌발 발언의 의미가 뭔지 물었더니 국민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이고 하다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겠나. 다만 명시 의견이 아닌 자기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명태균 씨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데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고 또 다른 그 사회단체나 그 외 기타 제출할 곳이 많습니다. 휴대폰 중 하나는 명 씨가 대선 때 썼던 갤럭시 노트 10입니다.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 넘게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육성이 녹음된 날도 이 기간입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세비 절반인 7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시기도 겹칩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차례 명 씨 자택 압수수색에도 핵심적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명 씨에게 휴대폰 행방을 묻자 명 씨는 옆에 있던 변호인을 보며 맡겨놓은 휴대폰 그냥 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농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이 있냐고 묻자 변호인은 휴대폰이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휴대폰이 없다면서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변호인의 태도는 결국 검찰의 뒷북 압수수색에서 비롯된 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름이 등장하는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녹취에는 추 원내대표가 과거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대화에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증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대화 속에서 거론된 인물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직전인 재작년 3월 초 명태균 씨가 지인들 앞에서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과 나눈 통화입니다. 그래, 박사님 뭐라대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목을 두고 지난 2018년 대구 달성군수 후보로 출마한 조성재 씨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20억 원을 건넸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안 풀린다며 국회 탓을 하고 경기가 안 좋다며 세계 경제 탓을 하고 민심이 나빠진 것도 누구 탓을 하려는지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날 전직 대통령실 수석은 언론 탓을 합니다. 언제까지 남한테만 책임을 돌릴 겁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저히 안녕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어젯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밤중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공수부대까지 국회에 침입시켜 헌정 마비를 기도하고 국민을 적으로 돌린 내란적인 친위 쿠데타는 그러나 맨몸으로 뛰쳐나와 계엄군에 맞선 용감한 국민들에 힘입어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난밤 절체절명의 158 두려움을 느꼈지만 용기를 냈다는 분들께,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지난밤 위험을 무릅쓰고 총을 든 계엄군에게 맨몸으로 맞섰던 시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순 없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된다던 계엄을 몰래 준비했고 무방비의 국민을 향해 총을 들었던 장본인이라면 무슨 일을 벌인다 해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의 뜻을 지키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에 남을 시간을 기록한 2024년 12월 4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계속 뉴스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 내란 혐의의 피의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계엄 사태를 일으켰을 때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문들인 윤석열 대통령, 사표를 내고 모습을 감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리고 방첩사와 함께 휘하 병력을 국회에 투입시킨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돌격소총과 기관단총, 저격소총으로 무장시킨 계엄군을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이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심지어 두 번째 비상계엄 가능성이 100%고 더 극악한 방법으로 다시 극단적인 시도를 할 거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 일을 시작했습니까? 지금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총을 들고서도 계엄은 나의 권한 활용이라 했다는 내란죄 피의자를 지키는 게, 아니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군인들이 국민에게 총을 드는 장면을 봐야 합니까? 이런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을 배신하지 말자고 뜻을 모을 게 아니라 그들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언제나 국민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파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 국회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지인 기자, 현재 국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오후 3시쯤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4시간 가까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후에 열린 의원총회지만 그 사이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론을 선회할 친위 쿠데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임무는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는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트라우마란 표현을 꺼낼 자격이 있습니까? 군사 독재에 오랜 세월 억압당했고 심지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무고한 국민들이 다시 총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 표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습니까? 몇 년 정권을 잃고 자리를 잃었던 게 트라우마라는 겁니까?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내란죄 피의자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녁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시작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다 떠난 것 같았지만 여전히 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재영 기자, 투표가 아직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투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충분한 투표수 200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그리고 김상호 의원까지 단 3명만이 탄핵안 투표에 참여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곳 로턴드홀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투표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야당의 보좌진들과 관계자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의원총회를 한다면서 본회의장을 떠나. 지금 국회에서는 아직도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 중입니다. 당의 이익이 국민의 뜻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지는 뉴스특보에서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집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권한을 맡기지 않은 이들이 내란죄 피의자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운운합니다. 반헌법적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누구 겁니까? 자기들 게 아닙니다. 국민에게서 나온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들끼리 짜고 마음대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자격도 권한도 없는 이들의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언제까지 내란죄 피의자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할 겁니까? 몸을 던져 내란을 맡기는커녕 심지어 위헌적인 계엄에 눈감은 내란죄 피의자들과 지금 공모하겠다는 건 그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숨어 인사권을 행사하고 무슨 짓을 또 벌일지 모르는 극도로 위험한 내란죄 피의자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탄핵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란 소리야말로 헌정 질서에 반하는 말입니다.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유일한 대통령 직무정지 방법이고 유일하게 질서 있는 퇴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에 문제를 일으킨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내란을 막지도 못하고 내란을 멈추는 자리는 피하고 내란죄 피의자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절차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까지 스스로 던져버린 이들은 오늘도 문제를 외면한 채 반헌법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선언 이후 권한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부 2인자 한덕수 국무총리를 당사로 불러내 공동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마치 국민의 명령인 것처럼 정당하게 권한을 맡은 것처럼 선언하면서 한 대표는 당내 논의를 거치겠다, 총리와 매주 회동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도 욕 많이 먹었어.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엔 또 달라져. 국민은 원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미래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맞습니까? 국민이 원할 수 있지만 이라는데 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국회의원들끼리 오로지 자신들만의 미래, 그저 자리를 보존하는 헛된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욕을 먹든 국민이 뭘 원하든 시간만 끌면 된다는 속셈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렇게 탕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누구 겁니까? 그런 식으로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보통 사람들의 재산을 축내고 심지어 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몇 안 되는 정치인들 겁니다. 왜 그들 마음대로 국민의 시간을 탕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려는 겁니까?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두고 고민하는 당 초선 의원에게 1년 지나면 국민은 또 달라진다, 다 찍어주더라 라고 설득했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나눈 당 초선 김재섭 의원과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해서 나 끝까지 갔어. 탄핵에 반대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담을 언급한 건데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고도 말했습니다.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친박계 핵심이었던 윤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고 2020년 총선 때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되자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당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에서 상대 후보와 0.89%포인트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식이다. 정의롭지 못한 처세가 무슨 자랑이라고 전수까지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소리 아닙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요, 차원이 다른 사유입니다. 내란, 친위 쿠데타가 사유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장 비판을 피하려는 쉬운 선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진정성을 갖고 미래를 보며 노력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 또 우리 아이들, 또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모두 망쳤다며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화에 언급된 김재섭 의원은 당 중진인 윤상현 의원에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대응을 촉구한 것이 전부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언급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에서 계엄군에 맞서 쓰러져간 그리고 살아남았지만 살아있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설 속 모습은 꼭 12월 3일 서울의 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겹쳐져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싸워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멀어진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 군인들의 소리가 들렸다. 수천 사람의 단호한, 박자를 맞춘 군홧발 소리. 보도가 갈라지고 벽이 무너질 것 같은 장갑차 소리. 그러나 2024년 겨울,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맨몸으로 장갑차에 맞서고 군인들을 설득한 시민들. 가장 소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부당한 상황에 맞선 사람들. 특별히 잔인한 군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소극적인 군인들이 있었다. 피 흘리는 사람을 업어다 병원 앞에 내려놓고 황급히 달아난 공수부대원이 있었다. 집단 발포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람을 맞히지 않기 위해 총신을 올려 쏜 병사들이 있었다. 어딘가 흡사한 태도가 도청에 남은 시민군들에게도 있었다. 패배할 것을 알면서 왜 남았느냐는 질문에 살아남은 증언자들은 모두 비슷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작가는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 부를 때 광주는 고유 명사가 아닌 보통 명사임을,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임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숙명 같은 고통을 감내한 이들과 언어라는 시를 통해 그 고통에 기꺼이 연결되는 이들. 이들은 연결됐고 앞으로도 연결될 것이므로 그의 소설 마지막처럼 함께 촛불을 밝히고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내란 사태의 종결을 막아서면서 정부 여당이 안정시키겠다는 환율과 주가, 경제 상황은 비상사태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기를 막겠다며 투입하는 막대한 자금은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데 세계적인 여러 전문가 집단이 연이어 심각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켜놓고도 여전히 대한민국 외교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당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점점 현직 대통령에 맞춰지고 있지만 내란 사태 종결이 늦어지면서 하루하루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앞다퉈 윤 대통령 먼저 잡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다음 주쯤 윤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질세라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나 긴급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인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내란 사태에서 실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무실과 공관을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했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공관 압수수색을 한때 막아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를 댔는데 현행법상 기밀시설은 이렇게 책임자가 반대하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윤 대통령이나 경호처가 반대하면 차질이 생기고 경호처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압수수색 대상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와 국방장관 공관 사무실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이 같은 군사 기밀 장소는 그곳에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방부 청사는 김 전 장관 사퇴로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선호 차관이 압수수색을 승인해 경찰이 문제없이 진입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보고 있는 수사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국방장관 공관처럼 관리 책임은 대통령 경호처에 있고 최종 승인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면 압수수색은 불가능합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검찰과 특검 모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피의자가 지금 윤 대통령인데 본인의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군사기밀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걸 방해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면서 검찰 관계자도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통령 스스로가 승인해야 하는 상황은 헌법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라면서 법 논리상 탄핵과 직무정지가 우선돼야 맞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도 할 수 있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경찰청을 소관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출국 금지시킨 데 이어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직접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내란 당시 국회 진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추가로 통화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며 정작 헌정 질서를 깨뜨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막아서고 있지만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의 깊숙한 개입 증거는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곽종근 특정사령관은 707 특임대가 국회에 도착한 이후인 4일 0시 3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로 국회로 이동하던 중 전화를 걸어 이동 상황을 확인한 이후 두 번째 전화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당시는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청에서 계엄군과 야당 당직자들이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 사령관은 공포탄을 쏠지 전기를 끊을지 여러 방법을 고민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다간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계엄군 이동을 중지시키고 본회의장 진입을 금지시켰다고 곽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곽 사령관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이 사전에 모의됐고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 관련자들끼리 입을 맞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화를 걸어 유사시 국회, 민주당사, 선관위 관련 기관 3곳, 여론조사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 가담자들끼리 입을 맞춘 상태라 검찰 조사에선 이런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오늘 국회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기에 앞서 공익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12.3 내란의 핵심 피의자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이후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수도방위 사령부 지하 벙커에 감금할 수 있는지 타진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 전 사령관은 마치 자신이 핵심 인물은 아니라는 듯 주장하고 있지만 여 전 사령관이 내란 음모를 실행했음을 보여주는 증언들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지하 벙커에 가두려 했으면 그 이후에 힘없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들의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나온 이경민 당시 방첩사 참모장은 자신은 모른다고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과천 방첩사 지하 구금시설로 체포해서 넣으라고 지시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모릅니다. 지시를 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모릅니다.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다는 것. 그러자 방첩사 김대우 전 수사단장이 손을 들고 폭로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과천 방첩사가 아닌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 사령부 지하 벙커를 확인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수방사 벙커는 평소 군인 500명 이상이 들어가 훈련을 할 정도로 넓은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수감할 수 있는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형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여 전 사령관은 북한의 풍선 도발을 이유로 주요 간부들에게 미리 대기 지시를 내렸습니다. 계엄 당일인 3일 오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음주를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북한 오물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각 처실장들 오늘 음주 자제하고 그다음에 통신 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해라.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여 전 사령관은 북한의 풍선 도발을 이유로 주요 간부들에게 미리 대기 지시를 내렸습니다. 계엄 당일인 3일 오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음주를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북한 오물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각 처실장들 오늘 음주 자제하고 그다음에 통신 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해라. 북한이 지난달 29일 이후 풍선을 띄운 적이 없는데도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며 계엄 발령에 대비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사전에 방첩사가 계엄을 준비하고 기획한 것은 아니라던 여 전 사령관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국회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주술에라도 걸렸는지 국민의 명령도 안 듣고 가장 중요한 동맹이 분노를 꾹꾹 눌러담으며 반복하는 경고도 안 듣고 자본시장의 질타도 안 듣고 결국 아직도 내란죄 피의자 편만 들고 있습니다. 상대의 뜻을 무시하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까지 계속 듣지 않으면 결국 손절당하는 겁니다.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계속 거리로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이 서로를 응원하는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다른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여의도 카페에 500만 원을 선결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집회가 축제처럼 진행되면서 온라인엔 K-팝을 위주로 한 탄핵 플레이리스트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일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의 한 카페입니다. 이곳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1,200잔 음료를 나눠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선결제를 해놓은 겁니다. 전화를 주셨는데 여기 시위하시는 분들 음료 한 잔씩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500만 원 결제해 주신 거거든요. 어제 오후 SNS에는 50대 아저씨 한 분이 500만 원어치를 선결제했는데 SNS를 전혀 안 하니 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음료를 받을 코드명은 김민주입니다. 선의에 울컥한다, 훈훈하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응원 주니까 정말 힘이 되고 그 커피 한 잔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 카페들은 선결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른 분들이 선결제 해주신 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적게는 20잔부터 많게는 50잔 이렇게 돼가.
음료뿐만이 아닙니다. 토요일 집회에 맞춰 어묵 트럭 4대를 예약했다. 푸드트럭에서 닭강정 100인분을 나누겠다. 어묵 300인분, 떡볶이 300인분을 추가로 후원해왔다는 글들이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만큼은 너무나 무거운 집회지만 현장엔 K-팝이 울려 퍼집니다. 열기는 콘서트장 못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실이 직접 막아서고 있습니다. 12.3 내란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힌 겁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더라도 대통령실은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 경찰 특별수사단 차량들이 나란히 줄지어 섰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계엄사령부 시설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아섰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계신 경호처 직원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4개 장소 말씀드리면서 이 4개 장소 책임자분 나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자꾸 저 경비 담당하시는 분만 저 나와서 응대를 하시니까. 11시 4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특수단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대치하며 대통령실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군사기밀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버틴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내란 혐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셈입니다. 경찰과 경호처는 일단 압수 대상 자료를 대통령실 스스로 내는 임의 제출 방식도 논의 중입니다. 다만 협의가 결렬될 경우 경찰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계속 자료 확보를 막아설 경우 대비책 마련에도 고심 중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재가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내란죄는 최고 사형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인 만큼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상황을 미리 예단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곧바로 대통령실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구승은 기자, 자, 지금도 대통령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나요? 네, 압수수색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경찰의 경내 진입을 막으면서 경찰이 대통령실 안내실에 대기한 지만 7시간이 넘어가는데요. 현재 압수수색을 집행할지 자료 임의 제출 방식으로 진행할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조금 전까지 쭉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특별수사단 소속 경찰은 원본이라고 적힌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피의자 윤석열이 적힌 압수수색 영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을 위한 큰 파란색 박스 2개와 디지털 포렌식 장비 2대, 또 큰 가방 등도 들고 있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들은 일단 출입을 허가받아야 한다면서 안내실 2층 회의실로 경찰들을 올려보냈고 이곳에서 쭉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1시간여 뒤쯤 경찰이 경호처에 책임자를 보내달라, 경비를 담당하는 사람만 응대를 하고 있다며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직접 경찰을 만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기자들을 만난 윤 비서관은 수사받는 입장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취재를 피했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두고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후 5시쯤 윤 비서관이 회의실 안에서 내가 좀 기다리라고 했지 않느냐 하고 호통치는 소리가 회의실 바깥으로 새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과 장비도 포함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새벽 1시쯤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 지휘통제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죠.
오늘 오후 3시쯤 합참과 협의가 돼서 경찰이 경내까지 진입했다가 아직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15분 만에 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이전 정부 관리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 때도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협의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 조치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죠.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한 오늘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수처가 긴급 체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수사는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12월 12일, 지난 1979년 군사반란이 있었던 날입니다.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얼마 있지 않아 계엄군은 광주에서 학살을 저질렀죠. 그로부터 45년이나 지났는데 광주의 참상은 2024년 서울에서 재현될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12.3 내란을 여러분께서 막아내지 않으셨다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 아이들의 삶까지 파괴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당 중진이란 이들은 토요일에 탄핵안을 표결하면 집회 시위자들 때문에 자신들이 위험할 거라며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역사의 역행을 막아냈고 지금도 맨몸으로 막고 있는 수준 높은 시민들을 매도하고 있는 내란 비호자들이야말로 반역을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단 2분에 그쳤던 지난 담화와 달리 이번엔 29분짜리 녹화 방송이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잠깐 경고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모든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은 장황했고 목소리는 컸습니다. 그리고 표현은 거칠었습니다. 야당을 향해 반국가적 패악이다. 자신을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목소리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국회를 범죄자 집단,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하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국정을 당에 일임한다는 2분짜리 담화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강제 수사를 의식한 듯 담화 내내 해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잘못은 없다. 모든 게 야당 탓이다. 끝까지 간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윤 대통령이 사과라는 말을 쓴 건 담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자신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어떻게는 내란죄는 좀 피해보려고, 즉 국회 계엄 해제 요구한 결의를 막으려 한 행동 등이 국헌 문란 행위, 즉 내란죄의 핵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내란 가담자들의 폭로로 계속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그날의 진실과 정면 배치됩니다. 먼저 조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마비시키려 할 의도가 없었다며 국회 출입을 막지 않은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국회 앞 상황은 윤 대통령의 말과 다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국회로 왜 못 들어가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상당수가 국회 담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니 말이 돼? 좀 정의롭게 행동하세요.
국회로 출동한 특전사 707 특임대의 첫 임무도 의원들의 진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봉쇄해서 확보하라. 아무도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봉쇄하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전 단수를 안 하고 방송 송출을 제한하지 않은 것도 국회 장악 시도가 없었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야당 보좌진의 저항으로 본회의장 진입에 난항을 겪자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한 투표를 막기 위해 단전은 물론 공포탄 사용을 검토했습니다.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되나? 이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계엄군이 유혈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이런 극단적 방안까지 검토한 건 윤 대통령이 직접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윤 대통령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4일 새벽 1시쯤 윤 대통령은 계엄 상황실을 직접 찾아 그것 하나 못 해내냐며 화를 냈습니다. 이후 김용현 국방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30분 동안 밀실회의를 가졌습니다. 계엄군에 내려진 지시가 풀리는 건 새벽 3시 반 무렵. 계룡대 육군 장성들에게 내려진 서울 상경 지시와 7공수, 13공수에 내려진 서울 출동 준비 지시가 이때 해제됐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윤 대통령을 비롯한 12.3 내란 세력은 계속 추가 대응 방안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결국 백기를 들고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건 새벽 4시 27분, 계엄 선포 6시간 만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서슴지 않은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무장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국회에 중무장한 계엄군이 난입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생중계됐는데도 어떻게 이런 거짓말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변명은 비겁했습니다. 태도는 비루했습니다. 표현마저 저열했습니다. 망상에 빠진 채 이대로 혼자 퇴장하진 않겠다며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볼모로 붙잡고 허우적대는 듯 보이는 내란 수괴로 지목된 피의자의 반복되는 파렴치한 거짓말에 제정신이 아니란 표현조차 부족할 지경입니다. 대통령이란 호칭을 붙이는 것도 담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과연 적절한가 싶게 만드는 29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왜 그 긴 시간을 앞으로는 또 얼마큼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는데 써야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다시 내일 이곳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내일 오후 4시 일주일 만에 다시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에는 다른 내용 없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담겼습니다. 내일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는 건 국민의힘에서 나올 이탈표가 몇 표일지 과연 8표를 넘을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탄핵 찬성을 공개 선언한 7명 외에 오늘 추가로 8번째 공개 이탈표 선언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일주일 전 국민의힘의 집단 표결 불참을 두고 워낙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보니 상당수 의원들이 표결에는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곳 국회 앞마당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고 시민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탄핵 표결을 24시간도 안 남긴 이 순간 오늘도 국회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선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집회로 국회 앞 차로는 시민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잠시 뒤 8시부터는 가수 이승환 씨가 무료 공연까지 예고해 마치 전야제 같은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 경찰 측 추산 약 5만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말고도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을 향해 소리 높여 표결 참여를 촉구하며 지역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지 도망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 윤석열 대통령 탈을 쓴 사람이 수갑을 찬 채 체포됩니다. 탄핵 표결 참여 입장을 밝히지 않은 김영동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벌인 퍼포먼스입니다. 김영동 국회의원은 내란 범죄자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동참하라! 국민의힘 충북 도당에서는 청년 부위원장이 당직을 내려놓고 탈당계를 냈습니다. 진짜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보수의 이념을 갖고 민주주의의 정당이 맞나 생각이 들었었고.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의 시민들은 탄핵 표결 동참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국민 대신해서 그거를 투표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서 화가 났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다 투표하셔서. 특히 지난번 투표 자체를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투표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당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일 탄핵 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투표가 있는 내일은 반드시 집회에 참석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집회 가야죠. 집회 가서 물러나라고 해야죠. 대통령 물러나고 빨리 다시 선거를 해야죠. 부산에 가서 또 탄핵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자유 이런 걸 꼭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지금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든지. 언제쯤 이게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찬란하게 밝힐 수 있게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은 내일 진행될 탄핵안 표결에 대해 낱낱이 지켜보고 기억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수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에서도 탄핵 투표 동참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집회 열기는 뜨겁다는데요. 대구 동성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윤수 기자 전해주십시오. 많이 춥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열린 집회에는 2,000명가량의 시민이 모였는데요.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응원봉을 흔드는 등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만큼 윤 대통령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는 더 격앙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성도 하지 않고 사퇴를 거부한 대통령이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른다며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구 12명의 국회의원, 경북 13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시민들은 내일 탄핵 표결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저녁 8시 반쯤부터는 대구 도심 일대를 걷는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탄핵 표결이 있는 내일은 더 큰 규모의 집회가 열릴 걸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범야권 6개 당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서 비상시국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6개 당의 대구시당, 경북도당 당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어서 주최 측은 오늘보다 10배 많은 2만 명 이상이 결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곳 국회 앞에서 느낄 수 있는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과 이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모습이 저 뒤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분명 잘 들리고 잘 보일 겁니다. 세상을 극도로 어지럽히는 한 명이 권력을 가졌다고 막기 어려운 큰 존재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의 마음이, 전국 각지에서 뜻을 함께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하나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사의 순간 지켜보셨습니까?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 204표, 여당에선 12표의 이탈표가 나왔고 비상계엄 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국민에겐 뽑을 권한도 있지만 뽑아낼 권한도 있습니다. 지난 끔찍했던 내란 사태를 막아내고 결국 멈추게 만든 시민들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고 안전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수요일 내란 수괴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요청한 출석 날짜는 국회 탄핵안 표결 다음 날인 오늘이었지만 직무정지된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2차 소환을 통보하기로 한 가운데 불과 3년 9개월여 전까지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청사를 드나들었던 윤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 입장으로 언제 검찰청에 들어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말에선 오늘도 거짓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장악과 정치인 체포 등을 위해 1,500여 명의 군인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군과 경찰 수뇌부 또 정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 역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곧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수사본부를 연결합니다. 조건희 기자, 알려졌던 것보다 실제로는 투입된 군인들이 더 많았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부대도 다양했고 병력도 많았습니다. 지휘관부터 일반 장병까지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가 1,500여 명이고요. 조사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했는데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한 수사기관들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 역시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오늘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직무정지된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무응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어도 시민들의 눈과 귀와 연결된 마음은 여전히 내란 사태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에 집중했던 시민들은 이제 수사기관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1년 지난다고 잊힐 일이 아닙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사팀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을 들이고 천천히 하다 보면 수사하기 어렵다는 건 수사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이 말을 했던 검사의 이름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체포하고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체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11년여가 지난 지금 경호 인원 뒤에 숨어서 수사 협조는커녕 출석 통보서 받는 것조차 피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에 다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다들 그럴 수 있도록 수사기관들은 계속 시간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법을 많이 공부해서 법이 무서운 건 아는데 국민은 무섭지가 않은 겁니까?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동안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여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도맡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기관이 일원화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이른바 수사기관 쇼핑은 불가능해졌고 더 이상 소환 조사를 미룰 명분도 사라진 겁니다. 첫 소식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쟁적으로 소환 통보를 이어가던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협의 결과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소환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가운데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 공수처의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면 이후 수순은 체포영장 청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거라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출석 요구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조본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하십니까?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도 수치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면서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그랬겠느냐라는 식으로 말했는데요. 하지만 세상에는 자기 자리나 역할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계엄군 핵심 지휘부도 윤 대통령을 내란 총지휘자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던 대통령이 실제로는 마치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듯한 태도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 모아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우리가 바라는 개혁을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우리가 바란다던 건 반사회적인 극우 세력이 바라는 것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열 수 있다던 새로운 미래는 주술을 신봉하는 이들이 그리던 미래였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보수가 아닌 극우였고 기도가 아닌 주술이었던 겁니다. 비상계엄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돼 체포할 명단을 정보사에 전달했고 사실상 현직 대법관을 체포하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계엄군이 체포하려 했던 인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학 대법관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내란 세력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11월 중순에 체포할 선관위 직원 30명의 명단을 정보사에 넘겼고 선관위에 가면 노태학 위원장도 확인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란 세력이 사실상 현직 대법관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등의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간을 하루라도 줄일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일 텐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행사하고 있는 그 권한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피의자가 준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온 거죠.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법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될수록 밝혀지는 사실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정보사령부가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석 달 전인 지난 9월부터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파공작원 부대에서 정예요원 40명을 선발해 별도로 훈련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계엄 직전 서울로 올라올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계엄 투입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월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파공작원 HID 부대장으로 임명된 이모 대령은 2달 뒤인 지난 9월 문상호 정보사령관으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았습니다. 행동 빠릿한 대원으로 40명을 구해놓으란 지시였습니다. 국지전에 대비해 별도 훈련을 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이었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전엔 대원들이 서울로 올 수 있다고 이모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제로 5명은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이동했고 나머지 35명도 수도권의 모처로 이동해 대기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상호 사령관도 HID 5명이 판교에 대기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HID 속초에서 7명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속초에서 7명이 온 건 사실이랑 다릅니다. 그동안은 지난 11월 문 사령관이 정보사 정모대령과 김모대령에게 각각 공작 인원 20명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사실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서 HID 요원을 40명이나 선발해 훈련해왔고 이들을 모두 계엄에 동원하려 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지시를 받은 HID 부대장 이모 대령은 문상호 사령관이 정보사령부 참모장 시절 특수과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최측근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계엄사령부에 일부 수사관을 파견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참여가 중단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석을 사흘 앞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구나영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확보한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 앞으로 수사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조금 전 파악된 내용인데요. 공수처가 경찰, 국방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보안 처리가 된 비화폰이 아닌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을 사흘 앞두고 비상계엄 당시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12.3 내란 사태의 공모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하는 등 하루 종일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비상계엄 관여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을 사안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진술 등 자료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군 병력을 투입했는지 등을 규명하고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성탄절에 나올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제 보낸 전자공문은 오늘도 확인하지 않았고요. 관저와 대통령실의 특급 우편으로 동시에 보낸 2차 출석 요구서는 내일 도착해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경호 협의도 없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더니 공수처 관계자는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할 일을 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살인은 물론 전쟁까지 유도하며 나라와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던 것으로 보이는 광기의 전모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체포 대상으로 추정되는 명단과 함께 수거 대상, 사살이라는 표현이 발견됐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심지어 종교인까지 체포하거나 사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문구까지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의 구실 조작에서부터 이후 실행 단계까지 계획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뭐든 할 수 있다던 이른바 긍정의 끝판왕이죠. 현대그룹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도 이것만 없으면 우리는 뭐든 해낼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고작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전쟁을 유도했다는 근거들이 나옵니다. 전쟁이 나면 삶이 파괴될 힘없는 국민에 대한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광기를 편들고 특검으로 수사도 못하게 시간을 끌어주는 이들에겐 지금도 국민에 대한 고려는 없어 보입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간을 끌어주고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내란 사태는 사실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수도권에는 북파 공작원으로 불리는 HID 요원 40명이 급파됐는데요. 이들 중 5명에겐 선관위 직원 등을 납치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지만 나머지 35명이 어떤 임무를 받고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아직도 무기를 휴대한 채 계엄 해제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 이들에게 모종의 임무가 내려지고 실행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을 보통 사람들과 다른 우월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랬어야 할 국무총리가 적반하장으로 이제 와서 내란을 두고 타협, 토론, 협상, 공평함을 운운하며 마치 중립적인 척 내란죄 피의자들을 편들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감금하고 사살하려 했다는 범죄자와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타협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 국민이 자기 발 아래 있다는 듯 우습게 보는 게 본질입니다. 또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면서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데 광기 어린 내란 세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도 못하게 스스로 막아서 놓고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데 무슨 예측 가능성과 심리를 운운합니까? 유체이탈입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법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 대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물론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친 신임 대법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힌 겁니다. 2022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좀 해줘라 했지만 당에서 말이 많다며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얘기하겠다고 확인한 사실이 전해졌죠.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속기록을 확보한 검찰이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는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등의 말대로 힘을 쓴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내란죄 피의자 한덕수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을 불과 25분 앞두고 기습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권한대행으로서 불과 일주일 전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오늘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의 규정대로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해 정부에 통지했습니다. 국회 합의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하고 막아서는 건 지금이 아니라 내란 사태가 일어나기 전 대통령에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결국 희망은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이런 내란을 논의해왔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행적과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오늘 발표는 명목상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였지만 그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을 방불케 할 만큼 대통령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해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끌어내라.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끌어내라. 전두환마저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발포 명령이 윤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상세히 밝혀진 겁니다. 특수전 사령부와 수도방위 사령부 병력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던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못 들어갔느냐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는 과격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한 뒤 급기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시민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 수백 명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그리고 전두환이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도 바로 발포 명령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그랬죠. 이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돼서는 안 된다. 헌법대로 하면 됩니다.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며 내란을 일으켜 직무정지된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얼굴 두껍게 거짓말을 일삼으며 대혼란 뒤에 숨은 피의자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끝까지 감싸고 돌다 직무정지된 피의자가 한덕수 총리입니다. 혼란을 해결할 방법은 헌법에 명확히 새겨져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 대혼란 종식의 헌법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 시청자 여러분의 바람대로, 시민들의 연결된 마음이 바라는 대로 내란 사태는 종식될 겁니다. 그게 우리 헌법에 담긴 뜻이고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윤석열 대통령의 충격적인 지시 내용까지 드러난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출석 요구에는 응할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내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 수사의 본류는 내란죄다.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해 몸통인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출석 여부는 이 문제가 선결돼야 결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안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수도권에는 40명의 최정예 HID 요원들이 파견됐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을 납치하고 청주와 대구공항, 성주 사드기지를 폭파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들을 지휘하는 HID 부대장이 올해 7월 갑작스럽게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최측근으로 교체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3 내란 세력이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넘겨받았습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더 철저히 밝힐 수 있게 된 건데요. 오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해선 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중국 CCTV 등 외신을 포함해 취재진 10여 명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출석을 요구한 오전 10시가 지났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2.3 내란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아무런 답도 없이 불응하자 2주를 기다린 끝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곧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수사 대상이 된 윤 대통령의 혐의는 검찰이 낸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하며 검찰이 내놨던 보도자료에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조희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국면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조지호 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국회 통제를 명령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며 체포도 지시했습니다. 홍 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직후 군인들과 경찰들에게 여기저기 전화를 한 건 지시가 아니라 그저 격려 전화였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최소한 지난 3월부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모의했다는 사실을 적시했죠.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달리 여러모로 내란이 맞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